문희 불여일견 팀 발표를 맡은 문상원입니다. 저희 팀원은 김상현, 노민석, 송만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의 부제는 웹3 개발을 고민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발표에 앞서서 이제 간단한 팝 퀴즈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로토콜의 이제 최신 브랜치를 포크를 해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러한 경우는 이제 오디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열렬한 반응 감사드립니다. 네, 당연히 이제 답은 이제 오디트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 이제 근거가 아베 버전 3를 포크한 라디언트 프로토콜의 경우를 보면 이 초기 유동성 문제로 자금을 탈취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검증된 프로토콜 포크에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오디트를 받아야 된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럼 이렇게 사전 취약점을 인지를 하면 오디트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네, 작년 말과 올해 초 이제 아베 이자율 모델 중에 이 고정 이자율 모델이 있는데 이게 취약점이 발견돼서 거버넌스 투표를 통해서 해당 기능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프로토콜의 문제점은 추가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냥 어디 업체에 맡기면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토콜의 취약점은 이제 배포 외 운영 단계에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이를 인지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프로토콜의 코드 레벨에 대한 이해와 취약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제 솔랜드 같은 것만 보더라도 이 랜딩의 경우 이 대규모 청산에 대한 대처가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오디트하는 방법을 배우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그 질문에 앞서 이제 저희 팀의 경험과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팀은 이제 개발 베이스를 바탕으로 전현직 스마트 컨트랙 개발자, PM, 대학원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최근 각자의 진로를 고민하다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블록체인에서 개발은 어느 정도 깊이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물론 깊이 많이 알수록 좋겠지만 모든 걸 다 알고 잘할 수는 없기에 열심히 노력하는 것 전에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 배워나갈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저희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 개발자 그 중에서도 스마트 컨트랙 개발과 관련해서 주로 이제 시니어 개발자들을 위주로 채용을 진행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들이 시니어 개발자를 찾는 이유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시니어 개발자에게 기대한 역량은 이제 프로토콜 결함을 잘 리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테스팅에 대한 능력 및 정교하고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경험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보안 이슈가 중요한 이제 디파이 및 인프라 프로젝트들은 여기 예시가 이제 아이겐레스의 이제 구인 글인데 이 보안 취약점, 이 빨간색 줄이 밑줄 친 게 보안 취약점 그리고 오디터, 테스팅 스킬들을 강조하는 문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욱 강조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비개발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뭐 PMPO, 뭐 마케터, BD 등이 뭐 있을 수 있는데 이 팀의 규모랑 이제 체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포지션들도 당연히 자신들의 프로젝트 구조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나아가 이제 다른 새로운 프로젝트들의 이해가 이제 뒷받침이 된다면 인사이트를 가지고 새로운 기회들을 창출하거나 개발자들과 더 빠른 소통을 할 수 있어서 프로젝트 진행 속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개발 포지션, 비개발 포지션 모두 심도 있는 개발적 지식을 쌓는 것이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키텍처 및 로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코드를 검토해서 취약점과 개선 사항을 찾는 이 오디시라는 방법은 앞서 언급한 두 포지션 모두에게 효과적인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전문가의 영역으로만 이루어졌던 이 오디트를 직접 참가를 해서 각자의 성장을 이뤄내고 분명 저희와 같은 고민하는 이제 뭐 웹3에서 이제 일하고 싶은 그리고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의 경험을 공유하고 각자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어떤 과정으로 준비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디트 해커톤과 마찬가지로 일정 및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컨테스트 시작 전에 오디트 대상 GitHub 및 코드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개 전에 기본적인 실력 향상을 위한 사전 준비 그리고 코드 공개 후 본격적인 프로젝트 및 취약점을 분석하고 리포트를 제출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선적으로 오디트를 준비하는데 당장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이제 항목들이 이제 저희 다음 같은 니즈들이 저에게 존재하였고
이 니즈들을 해결하기 위한 컨텐츠를 선정하고 수행해 나가는 방식을 통해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선정한 컨텐츠는 이 노드 가디언즈입니다. 노드 가디언즈들은 이제 요즘엔 되게 많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 노드 가디언즈들은 스마트 컨트랙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문제들이 이제 분야별로 잘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 및 최적화 관련된 문제들 위주로 풀면서 오딧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발생한 해킹 사건들, 윈터뮤트와 같은 해킹 사건들도 기반의 문제들 존재하여서 오딧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노드 가디언즈 문제들을 각자 풀고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매 회의 때마다 팀원들과 공유하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노드 가디언즈를 통해서 이제 솔리디티 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가스비 최적화 방법, 그리고 해킹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케이스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니즈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선택한 콘텐츠는 이제 다양한 업체 및 다양한 플랫폼들의 오딧 리포트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리포트들을 각자가 분석을 해서 선정하고 이제 분석을 해서 이 해당 리포트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선정 이유를 정리해서 팀원들과 공유를 하였는데요. 이렇게 리스트업된 오딧 리포트 중에서 저희가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는 몇몇 리포트들을 선정해서 추가적인 딥다이브를 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딥다이브 과정에서는 저희는 이제 해당 리포트들이 어떤 컨텐츠들로 구성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준으로 리스크 등급을 나누는지, 그리고 발견한 취약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증명하는지 등등을 위주로 살펴보았고, 특히 이제 취약점 사례들은 다음과 같이 상세히 정리해서 팀원들과 주기적으로 공유했습니다. 이렇게 오딧 리포트를 통해서 오딧 리포트 작성 어떻게 하고 취약점 발견 어떻게 하며 취약점 증명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니즈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선택한 컨텐츠는 오딧 및 바운티 컨테스트 관련 여러 프로토콜에서 진행 중이거나 혹은 진행 예정인 컨테스트들을 리스트업하는 것이었습니다. 각자 일정에 맞고 자신의 관심사에 적합한 컨테스트를 선정해서 간단한 소개 및 추천 이유와 함께 문서화를 하였고, 이를 당연히 리스트업해서 추후에 팀원들이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컨테스트를 선정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딧 리스트업을 통해서 어떤 분야의 DApp을 오딧할지, 오딧 참가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니즈를 해결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사전 준비에 필요했던 니즈들을 전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솔리디티 버전별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릴리즈 노트를 정리를 해서 버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을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참여하게 된 이제 프로토콜은 이 코드 아레나에서 사이즈 프로토콜을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이 사이즈 프로토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어떤 점을 저희가 찾았는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이즈는 이 기간마다 이제 서로 다른 고정 수익률을 책정해서 통합 유동성을 갖춘 크레딧 마켓플레이스고, 오딧 기간은 3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왜 사이즈 프로토콜 선정을 했냐면, 저희도 이제 당연히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코드 아레나뿐만 아니라 이제 셜록이나 해컨 프루프 같은 다양한 오딧 프로젝트 후보군들을 쭉 리스트업을 해봤을 때, 이제 왼쪽에 보이는 이제 오딧 프로젝트들이 저희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할 수 있었던 리스트들이었고,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만의 기준으로 선정 기준을 한번 논의를 해봤을 때, 우선 첫 번째로는 너무 분야가 마이너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크로노스 블록체인 DApp보다는 이더리움 DApp 위주로 오딧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제외를 시켰고, 그리고 이제 디사이퍼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공유할 만한 프로젝트였으면 해서 이제 다이네로 같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프로젝트였는데 상대적으로 공유할 내용이 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팀 프로젝트 발표 일정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오딧 가능한, 그러니까 팀원적으로도 리소스가 충분한 프로젝트를 선정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3개의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이제 사이즈 하나를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 봤을 때는 사이즈가 조금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1순위는 아니었는데, 이러한 기준을 통해서 걸러냈던 것이 최종적으로 잘한 선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상금 20만 불의 규모의 사이즈 프로토콜은 이 오딧 프로젝트들 중에서 꽤나 높은 상금 규모였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이 GK 싱크웨라가 25만 불이었는데 20만 불이면 이거에 버금가는 수준의 이제 오딧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즈 프로토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이 두 가지 특징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이즈 프로토콜은 이제 랜딩 프로토콜을 활용하는 이제 프로토콜인데요. 기간별로 수익률을 다시 다르게 제시할 수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 지금 디파이에서 쓰이고 있는 뭐 아베나 이제 뭐 컴파운드 같은 이제 랜딩 프로토콜을 봤을 때는 이제 자동화된 이제 컨트랙트에 따라서 유틸라이제이션 레이트를 가지고 고정적인 이제 그 수식에 맞춰서 이제 이자율이 나누게 되는데 이 사이즈 프로토콜은 이 수익률 곡선이라는 걸 활용해서 오더북 기반의 거래를 체결하여 이제 이 크레딧에 관련된 2차 거래가 가능한 이제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특징, 이 수익률 곡선에 대해서 설명 먼저 드리면 이 수익률 곡선은 이제 기간별로 수익률을 지정해서 만들어진 곡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x축은 기간이고 y축은 이제 수익률인데 이 첫 번째 점을 보시면 이 2시간을 빌리는 대신에 1%의 수익률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래는 어떻게 성사되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당연히 이제 빌리는 쪽과 빌리는 쪽의 니즈가 맞으면 이제 거래가 성사가 되는데요. 그림처럼 이제 6개월이라는 기간에 희망하는 수익률이 서로 같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매칭이 돼서 거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 프론트엔드에서는 이 오더북을 통해서 이제 쉽게 유저 센트릭하게 이제 여러 개의 비드와 오퍼를 이제 적합한 수익률에 해당하는 거래에 매칭되도록 사용자가 상호작용해서 이제 이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특징 2차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제 말씀드려보면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이 1차 거래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1차 거래로 이루어지는데요. 렌더와 이제 버러워 그러니까 빌려주는 사람과 이제 빌리는 사람이 이 크레딧 마켓을 통해서 하는 거래를 1차 거래로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돈을 빌려고 빌려주고 이제 빌리는 이제 구조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2차 거래라는 거는 이 구매했던 크레딧을 다시 판매를 하거나 판매했던 크레딧을 다시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렌더가 보유하고 있는 크레딧을 다른 렌더에게 판매를 해서 남은 기간 동안 크레딧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 포지션을 자기가 종료를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대출받았던 부채와 빌린 기간만큼의 이자를 상환하고 남은 기간 동안 부채와 이자 지급을 새로운 보러에게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독특한 특징을 가진 사이즈 프로토콜은 어떤 종류의 오딧을 해주길 원했을까요? 오딧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오딧의 인정 범위가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경우는 이제 왼쪽 그림처럼 사이즈의 기능적인 측면 위주의 오딧을 해야 하며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뭐 테스트 파일이나 뭐 아베 같은 외부 라이브러리의 문제점들은 오딧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사이즈는 이제 뿐만 아니라 코드 아레나 규정에 맞게 오딧을 이제 등급별로 따로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크게 이제 가스 최적화 파트 그리고 자산에 끼친 영향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서 퀄리티 어슈런스, 미디엄, 하이 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딧 등급은 이제 오딧을 제출한 참가자 직접 설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오딧을 참가하시게 된다면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걸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희가 이제 취약점을 발견했는지 이게 조금 더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즈니스 로직과 코드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하고 기존에 이제 진행됐던 오딧을 리뷰를 한 다음 사이즈 프로토콜이 제시하는 공격 아이디어를 검토하여 취약점을 이제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 에러들을 찾아 나갔는데요. 먼저 코드 이해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다큐멘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추상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구성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이 부분을 서로 공유를 한 다음에 질문이 좀 생기면 저희끼리 해결이 안 되고 이러면 이제 그 디스코드를 통해서 이제 모더레이터나 이제 보색에 물어보는 방식으로 사이즈 프로토콜의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자세히 이해하는 것을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사이즈 프로토콜에서는 이런 좀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코드 워크스루를 이제 라이브로 진행해 주었는데 이걸 저희가 시청을 하면서 코드 레벨에서 이제 사이즈 프로토콜의 그 코드 레벨에서도 사이즈 프로토콜이 어떻게 이제 아키텍처가 이루어져 있고 로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이제 닥스의 비즈니스 로직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코드 워크스루를 통해서 이제 코드 구조를 파악한 후에 닥스에서 말하는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 코드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3주 동안 매일 코드 리뷰를 했고 이제 서로의 이해가 잘 됐는지를 공유를 하고 이 비즈니스 로직이 코드로 잘 구현되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파악한 사이즈 프로토콜의 전반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이제 뷰, 스토리지, 그리고 사이즈 메인 컨트랙트, 그리고 로직 컨트랙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외부에서 사이즈 컨트랙트의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이제 뷰 컨트랙을 통해서 사이즈 스토리지에 저장된 정보를 조회합니다. 사이즈 컨트랙트, 메인 컨트랙트는 이 로직 컨트랙트를 바탕으로 뭐 디포짓이나 위드로우, 그다음에 바이 크레딧, 셀 크레딧 등의 기능들을 수행합니다. 컴포넌트 구조도로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주된 로직들은 이제 라이브러리,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액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비즈니스 로직이 잘 구현되는지 확인을 하려면 이 라이브러리, 하위 컨트랙트들 중에서, 그리고 이제 이 액션, 이 빨간 표시된 부분들을 이제 잘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직 컨트랙트는 이제 한 가지 이제 공통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유효성을 검사하는 validate 펑션부와 실제 기능을 수행하는 execute 펑션부로 나눠진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validate 펑션에서는 이제 state에서 뭐 메시지 sen드 요청이 가능한지 뭐 이런 조건문을 확인해서 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에러를 리버트하는 이제 조건부 검사하는 부분이고, execute 펑션은 이제 실제로 state를 변경하고 뭐 이벤트를 생성하거나 이 복잡한 기능들을 라이브러리 참조로 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이전에 뭐 사이즈에서는 어떤 오딧을 받았는지를 좀 살펴봤는데, 사이즈는 이제 라이트 체이서라는 이제 자동 툴로 생성된 오딧을 포함해 총 3번의 오딧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오딧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사이즈에서 기존의 문제점이 뭐 어떤 문제들이 원인이었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취약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어떻게 뭐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추가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사이즈 프로토콜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을 사전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오딧을 반영한 후에 아직 미점검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코드를 최적화하면서 수정된 부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항목이 이제 사이즈 프로토콜에서 중점적으로 다뤄달라고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이 자세한 사항들은 이제 저희 페이지를 통해서 추후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되돌아보면 이제 저희가 수능 준비할 때랑 좀 비슷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기본서를 통해서 개념과 기본 예제를 공부를 하고 시험의 기출 문제를 좀 풀어봄으로써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뭐 파악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럼 실제로 찾아서 제출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찾은 항목은 총 6개인데요. 자산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하이 리스크 1개, 그리고 손실이 직접적으로 일어나진 않지만 프로토콜의 의도와 다른 동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미디엄 리스크 2개, 그리고 이제 뭐 불필요한 코드로 가스 손실이 일어나는 문제 3개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하이 리스크에 발견한 내용은 이제 리퀴디테이터 리워드 계산 과정에서 발생한 단위 불일치 문제입니다. 이제 청산 과정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1번 그림과 2번 그림을 이제 보시면 1번에서 이제 2번으로 가면서 이제 빌린 버러워가 이 대출을 실행할 때 이제 맡긴 담보물의 이더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프로토콜의 이제 청산 기준이 130% 밑으로 내려가면 이 청산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발견한 청산 기회를 누군가 이제 포착을 해서 실행을 하는데요. 이제 담보금 중에 갚아야 하는 이제 상환액만큼 렌더에게 지급이 되고, 나머지 잔여 담보금의 일정 부분이 청산 실행자랑 이제 프로토콜에 분배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때 청산 실행자에게 지급되는 청산 리워드가 대출 상환액의 5%에 한정된다고 닥스에서는 이제 별도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제 바로워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청산 실행자에 대한 리워드를 계속 제한하는 로직이 이 잔여 담보금과 5% 중 더 적은 값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더 적은 값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값을 비교를 할 때, 그러니까 즉 잔여 담보금이랑 상환액을 비교를 할 때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단위로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여 담보금 같은 경우는 이더 단위이고 상환액은 USDC 단위이기 때문에 비교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결과적으로 청산 리워드가 적절하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두 요소의 단위를 통일해야 된다는 레커멘데이션을 오딧 리포트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미디엄 리스크에 해당하는 2가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렌더가 처음에 이제 오더브에 제출하는 오퍼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렌더가 오퍼를 제출할 때 대출을 희망합니다라고 이제 사이즈 신청할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맥스 듀 데이트와 일드 커브를 두 가지 요소를 정해서 이 오퍼를 날리게 되는데, 이 맥스 듀 데이트랑 이 일드 커브가 뭐냐면, 맥스 듀 데이트는 이제 대출의 최대 만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시간값을 넣었을 때 이 렌더는 이 시간까지는 무조건 이제 그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이걸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뭐 하겠다라는 이제 맥스 듀 데이트인 거고, 일드 커버는 이제 대출 기간에 따른 이자율을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값으로 대출의 만기에 이제 최소 최대를 이제 정하는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좀 무슨 말이냐면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늘이 예를 들면은 뭐 7월 뭐 17일이라고 했을 때 렌더가 맥스 듀 데이트를 8월 16일로 설정을 하고, 뭐 일드 커브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 5개월에서 최대 17개월까지 이제 구성을 해서 론 오퍼를 등록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분명히 일드 커브는 최소 5개월 이상을 빌려야 된다고 이제 미니멈 값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갚게 되는 날짜가 그렇게 되면 12월 17일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려받아야 되는 맥스 듀 데이트인 7월 17일을 넘겨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 어떤 번호도 해당 론 오퍼를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는 이러한 유효하지 않은 론 오퍼가 등록되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로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고, 론 오퍼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부분에서 맥스 듀 데이트가 이제 현재 시간에 플러스 최소 만기보다 작을 시에는 등록되지 못하도록 하는 추가적인 유효성 검사를 하기를 권장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거래 시 최소 금액에 대한 조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유니스왑 어떤 코드를 조금 익숙하게 보신 분들이라면, 아니면 유니스왑 사용이신 분들이라면, 유니스왑에는 이제 내가 거래하고 싶은 금액을 고정을 하거나 받고 싶은 금액을 고정해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퀀셜하게 이제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블록체인 특성상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인데요. 마찬가지로 사이즈도 이제 거래를 할 때 exact amount in이라는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서 두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캐시와 크레딧을 기준으로 거래 금액을 정할 수 있는데요. 이제 문제가 밸리데이트 부분에서는 거래를 실행하기 전에 최소 금액을 검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사이즈는 거래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을 설정해 두었는데, 이게 캐시 기준인지 크레딧 기준인지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용자는 캐시 크레딧을 둘 중 하나 기준으로 분명히 거래를 실행하라고 하는데, 이 검사 부분에서만 크레딧을 기준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이제 저희가 찾은 엣지 케이스인데 480만의 캐시를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분명 크레딧 최소 기준치인 500만을 분명히 만족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이즈 컨트랙트는 500만을 기준으로 이 밸류만 검사를 하기 때문에 해당 거래는 이제 미니멈 크레딧 에러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게 되냐면, 앞서 이제 잠깐 보여드렸던 execute 부분이 이제 뭐 exact amount in으로 분기를 나눴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validate 부분도 이 execute amount in을 파악을 해서 캐시가 아니라면 크레딧을 환산을 해서 해당 조건을 검사하라, 이렇게 한다면 프로토콜의 의도대로 검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토콜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거나 이제 최소로 해서 가스비를 줄일 수 있는 옵티마이제이션의 세 가지 발견된 내용을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복 테너 테스트 문제는 거래 만기일인 테너에 대한 검사가 여러 컨트랙트에서 중복되게 실행돼서 가스비가 낭비되는 문제입니다. 라이브러리를 참조하는 과정에서 이 테너 테스트를 중복해서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uy Credit Market 그리고 Sell Credit Market, Liquidate with Replacement, 이 세 가지 컨트랙에서 이 테너 테스트가 중복돼서 실행되었고, 저희는 이 중복된 테너 테스트를 삭제했습니다. 삭제 후에도 당연히 기존의 이제 테스트들을 모두 통과를 했고, 가스 사용량을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Sell Credit Market 코드 구조 변경에 대한 제한 내용인데요. 어택 아이디어에서도 이제 비슷한 기능을 하나로 묶으면서 이 크레딧 페어의 업데이트가 진행됐다고 했는데, 비즈니스 로직에서 이제 이 바이 크레딧 마켓과 셀 크레딧 마켓은 대칭적인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레딧 페어를 구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if else 구문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해당 코드 구현 차이 때문에 첫 거래의 경우 바이 크레딧과 셀 크레딧은 다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떻게 처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거래에는 바이 크레딧은 렌더와 버로가 올바르게 기록이 되는데, 셀 크레딧 같은 경우는 렌더와 버로가 모두 버로로 기록이 된 다음에 올바른 렌더로 업데이트를 하는 이런 불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당연히 저희가 수정을 해서 셀 크레딧 마켓에서도 첫 거래에서 버러와 렌더가 제대로 저장되도록 코드를 수정을 했고, 해당 코드도 이제 모든 테스트 통과를 하고 이제 가스 사용은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불필요한 메모리 카피를 줄여서 가스 사용량을 줄인 사례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떤 게 가스가 좀 더 덜 든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이제 간단해 보이는 더 오른쪽이겠죠. 저희는 이제 사이즈의 데포지션 구조체를 불필요하게 사용해서 메모리 카피를 해서 사용해서 가스비를 낭비를 하고 있는 부분을 발견했고, 데포지션 내에서도 정말 필요한 데이터, 그러니까 사용하고만 있는 데이터만 이제 하나의 변수로 메모리 카피를 해서 사용하는 걸 제안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이제 체크를 했을 때 테스트에서 문제가 없었고 가스 사용량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사람이 직접 코드를 살펴보면서 로직의 문제점과 로직의 의도와 다른 점을 찾아낼 수 있지만, 사람이 직접 찾아내기 힘든 오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추가적으로 오디세 유용한 퍼징 테스트 그리고 인베런트 테스트와 이에 사용되는 툴을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퍼징 테스트와 인베런트 테스트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퍼징 테스트는 이제 랜덤한 테스트로 버그를 찾는 기법입니다. 자동 랜덤 테스트를 바탕으로 코드를 페일시키는 엣지 케이스를 찾는 건데요. 이 엣지 케이스를 찾으면 이제 버그를 찾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일반 케이스에서는 이제 케이스를 특정해서 그 케이스가 문제가 있는지만 확인할 수 있는데, 뭐 이 예시에서는 이제 뭐 100이라고 예시를 든다면 이 100만 테스트를 해볼 수 있지만, 퍼징 테스트를 한다면 뭐 자동으로 이제 랜덤한 인풋을 넣어서 사실상 모든 케이스를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퍼징 테스트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예시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퍼징 테스트는 이제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실행하는데 밸런스를 다시 0으로, 그러니까 초기 상태로 돌리고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간의 상태값이 축적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진행하는 게 이제 인베리언트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인베리언트 테스트는 이전의 테스트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다음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저희가 이제 컨트랙트들이 누적되는 이제 스테이트를 가지는 것처럼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밸런스가 이전 상태 값을 유지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디포짓과 위드로우처럼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의존성이 있는 함수들끼리는 유의미하게 테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베리언트 테스트를 사용하면 실제 프로토콜이 운영하면서 생기는 상황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다는 의미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테스트는 이제 툴을 통해서 쉽게 당연히 해볼 수 있는데요. 이 파운드리는 이제 솔리디티 스마트 컨트랙 개발 테스트 이제 배포에 사용하는 이제 다양하게 사용되는 이제 툴인데, 이 솔리디티 배포뿐만 아니라 이 퍼징 테스트도 이 파운드리를 통해서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오면 이제 심플 애더라는 그냥 인자값 두 개를 봐서 그냥 더해주는 이제 계산기와 같은 간단한 기능의 컨트랙트가 있다고 했을 때, add라는 함수, 더해주는 이 add라는 함수가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엣지 케이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싶다고 했을 때, 뭐 기존 유닛 테스트는 이제 개발자가 뭐 2 더하기 3은 5인지 아니면 오버플로드가 되는 특정 케이스만 이제 테스트를 하는 테스트 코드를 짜서 이제 진행할 것입니다. 네, 퍼징 테스트를 이용한다면 이제 사실상 이제 모든 뭐 여기 이제 A와 B 같은 경우를 랜덤하게 이제 넣어서 모든 케이스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페일된 테스트를 발견한다면 그게 나타나게 되고 이 엣지 케이스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베리언트 테스트가 가능한 에키드나를 예시와 함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다자 간의 송금이 가능하고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토큰 컨트랙이 있다고 했을 때, 에키드나를 사용하면 이제 실제 토큰이 운영되는 것처럼 다자 간 송금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총 잔고가 변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해당 콜 시퀀서를 뭐 사용한 인풋이랑 함께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컨트랙트 같은 경우는 리전 함수를 호출한 후에 제로 어드레스로 일의 값을 트랜스퍼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베리언트 테스팅은 쉽게 문제될 수 있는 트랜잭션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견한 엣지 케이스들은 파운드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 뭐 트레이스의 로그를 확인해 봄으로써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의 결과물과 성과 그리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발견한 문제점과 솔루션 그리고 리포트는 저희 GitHub에 업로드해 두었으니까 QR 코드로 이제 직접 접속을 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코드 관련한 지출 결과가 나왔는데 하이 리스크 한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발견했던 나머지 5개 문제들은 SIB 되진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 그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사이즈 팀의 의도와 불일치했거나 뭐 코드 아레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을 좀 공유를 드리고 싶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도메인 지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체감을 했는데요.
디파이와 같은 이제 프로토콜은 이제 뭐 로직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저희 팀도 이제 실제로 사이즈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많은 리소스를 들였는데요. 제한된 기간 내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런 이제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리소스를 쓰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거나 코드를 볼 줄 안다고 해서 무조건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많이 느꼈고, 이제 금융 경제적인 지식이나 뭐 프로토콜 필요한 도메인 지식을 미리 이제 갖추거나 아니면 이제 프로젝트를 선택을 할 때 팀원의 백그라운드를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파이 계열은 기본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이제 뭐 아베나 유니스왑 등의 소스 코드를 시간 되실 때 미리 파악해 놓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하더라도 하이리스크 취약점 찾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실제 자금이 익스플로이트 때는 이제 하이리스크 파인딩의 경우 내부 로직에 대한 오류 문제 외에도 배포된 직후에 엣지 케이스를 노리는 공격 트랜잭션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프로토콜의 다큐멘트에 기술되어 있는 이제 설명이랑 코드 로직 뭐 이런 비교를 단순 비교를 통해서 채점할 수 있는 느낌으로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어택 벡터를 모르면 쉽게 찾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팀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이제 시간 관계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시도하지 못했던 것이 좀 아쉬운 점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미리 더 많이 리서치를 하고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오딜 리포트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이제 기존의 오딜 리포트가 있으면 무조건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개발팀에서 실수하는 이제 스타일이나 패턴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뭐 보안적인 취약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을 오딧에서 다룬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지 뭐 개발하시는 분은 좀 어처구니 없는 실수인데 뭐 프록시 패턴에서 이 업그레이드 컨트롤 구현하는데 이제 이걸 초기화 로직을 컨스트럭터를 사용해서 구현해 놓은 아주 단순한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 이제 생각보다 어처구니 없는 수준의 허점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도전 의식도 저희가 좀 고치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직접 참여를 해본 결과 닥스를 잘 이해하고 코드를 리뷰하는 것만으로도 뭐 꼭 하이리스크 파인딩이 아니어도 이런 한두 가지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때 좀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더 빨리 이해를 하려면 닥스와 코드를 계속 병행하면서 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큐멘트만 보다가 이해가 안 되면 코드를 보고, 코드를 보다가 이해가 안 되면 다큐멘트를 다시 볼 때 다큐멘테이션에서 말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이제 이해가 좀 더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툴이 생각보다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이 로직 분석과 곁들여 사용하면 이제 큰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지금 보이는 게 뭐 글자가 작아서 보이시지 않지만 이게 이제 사이즈 팀에서 테스팅 툴을 찾아낸 이제 20개 이상의 에러들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양한 테스팅 툴에 대한 이제 활용법을 익혀놓으시라는 점입니다. 특히 사이즈처럼 약간 어렵더라도 테스팅 툴에 대한 코드까지 준비해놓은 이제 정석적인 프로젝트를 만나면 테스팅 툴에 대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배울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좀 여담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팀으로 하는 것이 이제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는 것도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인데요. 기존 개발처럼 딱딱 정해진 파트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유경험자가 이걸 매니징을 한다거나 아니면 해커톤 때보다 좀 더 사전 계획을 좀 더 신중하게 세우고 디테일하게 세우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주 4, 5회 데일리 싱크를 계속하면서 매일매일 하면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는 덕분에 큰 문제 없이 6가지 항목을 찾고 제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코드에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팔로우를 하면 좋다는 이제 소소한 팁을 드립니다. 컨테스트 개최 측이랑 이제 프라이빗 스레드를 통해서 자신의 발견을 타인들에게 노출시키지 않고 필요한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팀 모두가 이제 처음에 오딧은 솔직히 좀 전문가들의 영역이 아닌가. 단기간 만에 3개월 만에 이제 이런 로직적인 허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있었지만 하나라도 뭔가를 찾아내서 의미 있는 결과를 이제 뭐 낼 수 있는가의 두려움을 좀 극복을 하고 저희처럼 부족한 저희도 이런 소정의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솔리디티 마스터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오딧에 참가를 해서 결과물을 낼 수 있으니까 평소에 조금이라도 오딧에 관심 있으시다고 하신다면은 저의 자료를 좀 레퍼런스 하면서 꼭 한 번씩 참여해 보시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앞으로 팀원들 앞으로 나오시면 질문 있으신 분들
발표 너무 잘 들었고 저도 오딧은 잘 모르는데 되게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리기도 하고 그 사실 발표의 내용이 거의 다 있어가지고 딱히 질문 없는데 그 궁금했던 게 사이즈 프로토콜을 오딧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발표랑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사이즈 프로토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되게 잘하실 것 같아서. 그 최근에 이제 뭐 몰포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랜딩 제가 이제 지금 일하고 있는 팀이 랜딩 프로토콜을 만드는 팀이기도 했고 이제 랜딩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이제 몰포가 최근에 이제 그 뭐 투자도 그렇고 좀 이제 뭐 많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부분이 유닛 수합도 그렇게 발전해 왔죠. 그러니까 뭐 그냥 레이지한 유동성을 가진 AMM에서 좀 더 이제 컨센트 리퀴리티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동성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발전을 해 왔는데 랜딩 프로토콜도 지금 이제 그러한 점들이 점점 이제 니즈가 좀 더 계속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포도 그러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랜딩 프로토콜을 만든다는 거는 사실 조금 뭐 익스플로이트 이슈가 너무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좀 새로 만들기는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아베를 그대로 기본으로 활용을 하면서 아베 유동성을 활용하면서 이런 2차 거래를 만든다는 점에서는 저는 이 프로토콜의 가치가 좀 있다고 좀 그러니까 개발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좀 분명히 이제 어떤 사용 사례들이 나올 니즈들이 시장에서의 어떤 초이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개인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나요? 실제로 채권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금융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채권 시장을 모티브로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아마 반응을 또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채권 시장을 파생으로 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이걸 통해서 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프로덕트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디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그 오딧 실제로 이제 억셉 되시고 진짜 좋은 성과를 내신 것 같아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얼마 받으셨나요? 이건 비밀로 하겠습니다. 왜 비밀로 합니까? 이제 비밀은 아니고요. 사실 이제 금액은 아주 작은 이제 거의 왜 이제 그 저희가 18 이제 보통 데시말이 18개잖아요. 왜 18개를 두는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금액인데 대부분이 찾아낸 이제 문제죠. 그래서 저희 그 하이리스크 파인딩 그 단위 불일치 문제여서 로직적인 발견이어서 모든 분들이 발견하셨기 때문에 좀 적게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 회식할 정도의 비용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이네요.